내 손주 지훈이의 볼에선 언제나 갓 쪄낸 찐빵 냄새가 났다. 68평생 나 김순자가 살아온 이유를 단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망설임 없이 이 달콤하고 포근한 냄새를 꼽을 것이다. 그날 오후도 나는 찐빵 같은 지훈이의 볼을 만지며 세상 가장 행복한 할머니로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귓가에는 텔레비전의 나른한 소음과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렸다. 고요하던 거실의 공기를 가른 건 주방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며느리의 소곤거림이었다. 어머니 저러시다 감기라도 드시면 어떡해요.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였다. 이내 남편 박영감의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나더라 저렇게라도 조용하니 살 것 같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일상적인 대화라 여겼다. 하지만 뒤이어 들려온 며느리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원래부터 어머니 친정에서 물려받으신 땅 판 돈이잖아요. 그걸 왜 아버님이 마음대로. 시끄럽다. 남편은 며느리의 말을 자르며 으르렁거렸다. 내 서방이라도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런 골치 아픈 생각도 안 했지. 애비 없는 손주 놈 대학은 보내야 할 것 아니냐?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꾸벅거리던 잠이 화들짝 달아나고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죽은 아들 이야기까지 꺼내는 남편의 잔인함보다 나를 더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뒤에 이어진 며느리의 마지막 한마디였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늘봄 요양원 자리부터 알아보시라니까요. 요양원이라는 세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 떨림이 팔로 번지고 어깨로 번지고 급기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 대화를 들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면 내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지훈이의 숨소리만이 이 끔찍한 현실 속 유일한 온기였다.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코를 묶고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목구멍을 간신히 눌러 삼켰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현실로 내 가슴에 내려앉았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오가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아니, 들을 용기가 없었다. 그저 지훈이의 체온만을 느끼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그날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의 낯선 얼굴 위로 다시는 붙을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 균열 사이로 나는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렸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거실 소파가 어느새 나를 밀어내려는 낭떠러지 끝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다. 손주 지훈이 앞에서 웃음꽃 피우는 세상과 그 아이가 잠든 후 남편과 며느리를 감시하는 차가운 잿빛 세상으로 나는 내 집안에서 숨죽인 이방인이 되어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다. 40년을 함께 누워온 이 침대가 어느새 차디찬 시멘트 바닥처럼 느껴졌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타났다. 며느리는 언젠가부터 남편에게 좋다는 총명탕이니 기력 보강제니 하는 검은 한약들을 꼬박꼬박 대령했다. 평생 그런 건 입에도 안 대던 양반이 며느리가 주는 것은 군말 없이 받아 마시는 모습이 그리도 낯설었다. 작은 사기 그릇에 담긴 검은 액체를 받아들고 남편은 눈도 찌푸리지 않고
단숨에 들이켰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여보, 그게 무슨 약이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남편은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다. 알 거 없소. 당신은 그냥 기운이나 차리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지 않소. 깜빡거린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깜빡거리지 않았다. 68평생 단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 없고 손주 유치원 가는 날을 잊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게 그런 누명을 씌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정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것처럼. 식탁 위에는 언제부턴가 낯선 종이들이 놓이기 시작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설명회, 프리미엄 실버타운 특별 분양, 노후 자산관리 세미나. 빤빤한 고급 용지에 인쇄된 그 글자들은 내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싶었다. 거기 적힌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집어들려고만 하면 며느리는 귀신같이 나타나 화사하게 웃으며 그것을 채갔다. 어머니, 이런 골치 아픈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지훈이 보시면서 편히 쉬셔야죠. 그 상냥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가시가 내 심장을 핥히었다. 편히 쉬라는 말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아무것도 알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나는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그 안에서 남편과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앞에 섰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다. 아버님, 이 서류에만 도장 찍으시면 돼요. 어머니 명의 땅은 제가 이미. 며느리의 목소리가 끊겼다. 내 발이 삐걱 소리를 낸 것이다. 나는 황급히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나는 점점 내 집에서 유령이 되어갔다. 내 의견은 무시당했고 내 질문은 또 깜빡하셨네라는 타박으로 돌아왔다. 식탁에서 내가 입을 열면 남편은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고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마치 나는 이미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오직 내 사랑하는 손주 지훈이만이 예전처럼 나를 보며 웃어주었다. 할머니 최고. 아이가 내 목에 매달리며 소리쳤다. 그 맑은 눈을 볼 때마다 나는 결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고 되뇌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한다고. 이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를 기억할 때 흐릿하게 정신 나간 노인이 아니라 끝까지 꿋꿋하게 서 있던 할머니로 남고 싶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내 등 뒤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그들 마음대로 써내려가고 있었다. 남은 것은 그들의 추악한 계획을 내 눈으로 확인할 단 하나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싸워야 했다.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 며칠 밤낮을 나는 뜬 눈으로 보냈다. 희미한 짐작과 정황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손으로 직접 그들의 심장을 겨눌 비수를 찾아야만 했다. 나는 남편과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들이 언제 집을 비우는지, 서재문은 언제 열리는지, 그들의 대화는 언제 이어지는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다. 며느리가 백화점 세일 소식에 들떠 남편을 끌고 나가던 그 오후였다. 어머니, 저희 잠깐 다녀올게요. 지훈이 좀 봐주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주에게 만화를 틀어주고
평생 한 번도 남편의 허락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던 그의 서재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문고리를 잡은 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재 안은 묵직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먼지 쌓인 책장을 지나 굳게 닫힌 그의 책상 앞에 섰다. 가장 아래쪽 낡은 자물쇠로 잠긴 서랍이 있었다. 젊을 적 그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숫자가 문득 떠올랐다. 그의 첫사랑의 생일 0518. 40년 전 그 숫자를 들었을 때의 쓰라림이 지금도 생생했다. 나는 그 여자의 생일을 평생 잊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숫자가 오늘 내게 진실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되리라고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맞추자 철컥 하고 서랍이 열렸다. 서랍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이 누렇게 발해 있었다. 그 아래 붉은 비단 주머니에 담긴 내 인감 도장이 보였다. 내가 언제 여기 넣었던가? 아니, 내가 넣은 게 아니었다. 누군가 몰래 가져다 둔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또렷한 글자로 인쇄된 서류 뭉치가 있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치매 진단서 발급 안내,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쿵.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실제로 내 몸이 바닥에 무너져 내린 것인지도 몰랐다. 그들은 나를 법적으로 온전한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을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을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서류 뭉치 위에는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병원 예약 마이너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병원. 그들은 나를 병원에 데려가 치매 진단을 받게 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 진단서를 근거로 나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 것이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가 낳아 길러 죽을 때까지 품에 안았던 아들의 아내가 이토록 차갑게 나를 버릴 수 있다니. 나는 그저 투명한 공기였던 것일까? 언제든 지워도 되는 존재였던 것일까? 그때였다. 거실에서 놀던 손주 지훈이가 내게 달려와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그 아이의 동그랗고 까만 눈을 보는 순간 잿더미가 된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솟아올랐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이 아이만은 그들의 욕심 속에서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래, 아프자. 기꺼이 아픈 사람이 되어주자.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바보가 되어주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신 나간 노인이 되어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뒤흔들어 놓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되어 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되어주자. 나는 지훈이를 보며 내 평생 가장 환하게 웃어 보였다. 할머니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선반 가장 위쪽에 있던 내가 가장 아끼던 옥색 찻잔을 꺼내 들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내게 물려주신 30년을 정성껏 간직해온 그 찻잔. 나는 그것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와장창. 산산조각 난 찻잔 파편이 부엌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내 길고 외로운 연극의 시작을. 세상에서 가장 약한 할머니를 연기할 참으로 요란한 첫 무대였다. 내 요란한 연극의 시작에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은 며느리였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람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마치 진짜 효부가 된 것처럼. 나는 그저 멍하니 깨진 찻잔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흩어진 옥색 파편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그 빛이 마치 내 인생의 조각들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랬나?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다. 손을 들어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처럼 굴었다. 며느리는 재빨리 내 팔을 잡아 일으켰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섰다. 깨진 찻잔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당신 그 찻잔 얼마나 아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보다 짜증이 더 많이 묻어났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정신 나간 늙은이였다. 남편과 며느리는 한동안 가식적인 걱정을 늘어놓았다. 병원에 가보자, 좋은 약을 먹어야 한다.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 떠오른 안도감과 숨길 수 없는 희미한 기쁨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원하던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김순자가 정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내 연기가 완벽했는지 그들은 곧 내 앞에서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저녁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그들의 모든 대화를 내 머릿속 녹음기에 또렷이 새겨 넣었다. 화면 속에서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나는 단 한 글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모든 신경은 식탁에 앉아 속삭이는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인감은 내가 갖고 있으니 걱정 마. 도장 찍는 건 일도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였다. 낮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며느리가 교활한 웃음소리와 함께 맞장구를 쳤다. 네, 아버님. 그 의견인 서류만 통과되면 어머니 재산 관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그땐 우리 지훈이 미국 유학도 보낼 수 있고. 지훈이 감히 내 놈들 입에 내 손주 이름을 올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는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나는 그것조차 흘려보내지 않았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김순자여야만 했다. 병원 예약은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았어요. 정신과 전문의한테 진단서 받으면 되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다. 남편이 낮게 웃었다. 그래. 그럼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되는 거지. 나중에 문제될 것도 없고. 합법적. 그들은 내 인생을 강탈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어 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계획을 짰을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을까? 내가 지훈이와 놀고 밥을 짓고 빨래를 개는 동안 그들은 내 등 뒤에서 내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내 평생을 조롱했으며 먼저 간 내 아들의 죽음마저 돈과 결부시켰다. 큰애 없고 나서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이 많았잖아요. 배 장례비에 빚 갚는다고. 며느리의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래서 더 꼼꼼히 정리해야 하는 거야. 앞으로 지훈이 키우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내 아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 아이를 잃고 나는 죽고 싶었다. 하지만 남은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살아야 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아들의 죽음을 돈이 들어간 불편한 사건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독화살을 맨몸으로 받아내며 바보처럼 해실해실 웃어야만 했다. 손주 지훈이가 내 곁에 와 앉았다. 할머니, 재밌어? 아이가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재밌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이는 알아채지 못했다. 내 연극은 점점 더 완벽해졌고 내 영혼은 점점 더 시커먼 멍으로 물들어갔다. 밤이면 혼자 방에 누워 베개를 입에 물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그들이 들을까봐, 내 연기가 들통날까봐.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내 손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무대 밖의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줄, 진실을 함께 밝혀줄 사람. 나는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을 떠올렸다. 그리고 내일 용기를 내기로 했다. 내 연기가 완벽할수록 그들의 탐욕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또다시 소파에서 조는 척하며 그들의 작전 회의를 엿들었다. 귓가에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 모든 신경은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김 변호사 사무실에 약속 잡아놨어요. 필요한 서류는 거의 다 준비됐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앞둔 장군처럼 확신이 차 있었다. 남편이 무언가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서류 뭉치일 것이다. 진단서는? 그건 화요일 병원 가서 받으면 돼요. 저번에 어머니 찻잔 깨뜨린 것도 있고 요즘 계속 멍하니 계시잖아요. 수요일,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쟁쟁거렸다. 내게 남은 시간은 고작 닷새였다. 닷새 안에 모든 것을 뒤집지 못하면 나는 꼼짝없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갇혀 저들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될 터였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피가 마르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혼자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진실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증거를 찾아도 이미 치매 환자로 낙인 찍힌 늙은이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이 지옥의 무대 밖에서 이 모든 진실을 믿고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때 1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하나뿐인 아들 우진의 장례식장. 검은 리본을 단 젊은이 하나가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울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우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 놓아 울면서 내 손을 붙잡았다. 그날 밤 교통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이였다. 우진이의 대학 동기. 이름은 최민준. 그래, 민준이. 얼마 전 우진이 제사에 찾아왔을 때 변호사가 되었다며 명함을 놓고 간 그 아이. 나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졌다.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더듬거리며 마침내 그 명함을 찾아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최민준. 형광등을 켜지 않고 핸드폰 불빛으로 그 글자들을 읽었다. 내 손에 쥐어진 마지막 희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다.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나는 애써 평온한 얼굴을 지었다. 콩나물이랑 두부 좀 사올게. 평생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낯선 길거리가 무섭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허름한 상가 구석의 휴대폰 가게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점원이 물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선불폰이라는 거요. 현금으로 살 수 있다는데. 점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고 몇 장의 10,000원짜리를 꺼냈다. 내 평생 처음 사는 휴대폰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아들을 잃었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내 심장이 다시 뛰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살아 있었다. 싸우고 있었다. 휴대폰을 품에 안고 나와 골목 가장 구석진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 쓰레기통 옆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혹시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혹시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진이가 살아있을 때 소개시켜준 그 목소리. 10년이 지났어도 나는 기억했다. 나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 죽은 우진이, 엄마예요.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길게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나는 그가 끊어버리지 않기를, 나를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절규하듯 속삭였다. 민준 학생, 아니, 최 변호사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골목 구석, 쓰레기통 옆에 쪼그려 앉아 전화기를 붙잡고 우는 68 할머니. 그것이 바로 나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내 손주를, 내 존엄을, 내 인생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였으니까.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목소리에 매달렸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에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길지 않았다. 어머님, 우진이 엄마 맞으시죠? 지금 어디세요?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죽은 아들의 친구 최민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쓰러질 것 같았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다리에 힘이 들어왔다. 시장 앞, 그 옛날 우진이가 좋아하던 호떡집 아시죠? 예, 압니다. 2시간 후에 그 근처 찻집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그날 오후 우리는 시장 근처의 허름한 찻집에서 만났다. 10년 만에 마주한 민준이는 어느새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를 보는 그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 우진이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길고 외로운 연극과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코앞에 닥쳐온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을 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다. 가끔씩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최 변호사는 조용히 물을 건네주며 기다려 주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던 그는 한참 만에 눈물을 닦아내고는 전문가의 얼굴로 돌변했다. 어머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진이가 살아있을 때 법대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자랑하던 그 친구. 이제는 나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 있었다. 먼저 어머님 재산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어머님의 재산을 손주분이 25살이 될 때까지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묶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당장 내일 은행에 가시죠.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나는 남은 며칠 동안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다음 날 나는 또다시 시장에 간다며 집을 나섰다. 최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가서 내 모든 재산을 손주 지훈이가 25살이 되기 전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신탁으로 묶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어디 갔다 오는 기여? 시장이요. 콩나물 사고. 아, 그리고 은행 좀 갔다 왔어요. 은행.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태연하게 웃었다.
요즘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알려줬는데 절세 방법이 있다고 해서요. 지훈이 장래를 위해서요. 최 변호사님이라고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둘러댔다. 남편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내가 무슨 조치를 취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정신 나간 늙은이에 불과했으니까. 그리고 최 변호사가 건네준 손톱보다 작은 녹음기 겸용 카메라를 거실 액자 뒤에 몰래 설치했다. 액자 속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내 아들 우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28배 젊은 나이에 찍은 사진. 그 웃는 얼굴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진다. 나는 조용히 액자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우진아, 엄마 좀 도와줘. 내 아들 지훈이 지켜야 해. 마치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엄마를 응원하는 것처럼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으로 돌아왔다. 낮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보고 밤에는 이불 속에서 최 변호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작전을 짰다. 어머님, 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에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절대 서류에 도장 찍지 마세요. 제가 정확히 10시 30분에 도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불폰 화면에 뜨는 그의 메시지가 내게는 생명줄이었다. 가장 약한 얼굴을 하고 가장 강한 반격을 준비하는 나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들킬까? 혹시 계획이 틀어지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편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승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수요일만 지나면 이제 편해져요, 아버님.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벌써 축배라도 들 것처럼 들떠 있었다. 식탁에서 나누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을 거실 액자 속 작은 카메라가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수요일 아침이 밝았다. 창밖으로 차가운 가을 햇살이 들어왔다. 며느리는 일찍부터 부산을 떨며 나를 단장시켰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거 아시죠? 예쁘게 입으세요. 나는 고분고분하게 그녀가 꺼내준 옷을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오직 나만이 아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차린 잔치상에 나는 그들이 평생 맛보지 못한 가장 쓰고 독한 술을 올릴 준비를 끝마쳤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운명의 수요일 거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남편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기름진 얼굴의 김 변호사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김 변호사는 반들반들한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가끔씩 내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키는 척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금방 끝날 거예요. 그녀의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까만 글씨들이 빼곡히 들어찬 종이들. 그것이 내 인생을 빼앗아갈 무기였다. 김순자 어르신, 이건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김 변호사가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놀라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며느리가 뱀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마치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효부처럼.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다. 당신 재산을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려는 거니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복잡한 건 몰라도 돼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이 역력했다. 김 변호사가 인주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붉은 인주가 마치 피처럼 보였다. 나는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손을 들어 허공을 더듬거렸다. 마치 눈앞의 것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마지막까지 그들은 나를 완벽한 바보로 믿고 있었다. 김 변호사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그의 손이 내 손목을 붙들었다. 인주를 묻히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현관문이 열리며 젊은 최 변호사가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섰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 변호사는 황당한 표정으로 최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당신 누군데 함부로?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최민준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법정 대리인으로 여기 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명함을 던지듯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남편이 벌떡 일어섰다. 무슨 소리요? 내가 남편인데 무슨 법정 대리인이? 어르신께서 정신이 온전하시다면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제게 정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노트북을 열어 거실 TV에 연결했다. 며느리가 황급히 일어서며 소리쳤다. 뭐 하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어르신들께서 지난 며칠간 나누신 흥미로운 대화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리모컨을 누르자 TV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거실, 바로 이 거실에서 그들이 나눴던 대화들.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가 담아낸 추악한 진실. 인감은 내가 갖고 있으니 걱정 마. 도장 찍는 건 일도 아니야. 화면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그 의견인 서류만 통과되면 어머니 재산 관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저렇게 멍하니 앉아만 계시잖아요. 요양원에 보내면 그만이야. 늘봄이든 어디든. 그들의 추악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다.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내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는 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화면만 바라보았다. 김 변호사는 황급히 서류를 집어넣으며 뒷걸음질 쳤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화면만 보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침을 흘리지도 눈빛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떨리던 손이 멈췄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쭉 펴졌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내 평생 가장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희는 내가 기억도 힘도 없는 가장 약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겠지. 그 목소리에 넋을 잃고 있던 남편과 며느리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나를 향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나를 보았다. 정신 나간 늙은이가 아니라 40년을 이 집을 지켜온 한 여자를, 아들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한 할머니를. 당신이 지금까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람.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모든 걸 보고 듣고 기억했어요. 당신들이 내 앞에서 뱉은 모든 말 하나도 빠짐없이.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후회의 눈물인지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똑똑히 바라보며 내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둬라. 가장 약한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내 새끼를 지키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보호자가 되었단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TV 화면은 여전히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재생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 뭉치를 꺼냈다. 김순자 어르신의 모든 재산은 이미 손자분 명의의 신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과 녹화 자료는 법정에서 충분한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고성과 변명, 눈물은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남편과 며느리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허망하게 연행되어 갔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며느리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그녀의 눈물 속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제발 지훈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녀가 지훈이 이름을 꺼내는 순간 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지훈이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경찰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떠난 집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40년을 함께 채웠던 남편의 숨소리도 10년을 함께했던 며느리의 발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최 변호사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았다. 슬프지만 괜찮았다. 후회는 없었다. 이후의 일들은 최 변호사가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었다. 남편과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40년의 세월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떨림이었다. 며느리는 친권을 포기했다. 지훈이는 나와 함께 살게 되었다. 내 모든 재산은 신탁으로 묶여 온전히 지훈이를 위한 것이 되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10년의 시어머니 노릇이 그렇게 끝이 났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탐욕의 그림자가 거친 집에는 다시 따스한 햇살이 들었다. 처음에는 지훈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설명할 수 없었다. 6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저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지훈이 조금 더 크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은 아니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지훈이가 어떤 마음으로 엄마를 마주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점점 웃음을 되찾았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강하다. 아이들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 다시 꽃을 피운다. 그날 오후 나는 부엌에서 지훈이와 함께 만두를 빚고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툴게 만두피를 주무르는 아이의 볼에서 여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갓 쪄낸 찐빵 냄새가 났다. 할머니, 내 만두가 제일 뚱뚱해.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자기가 만든 만두를 들어보였다. 소가 삐져나오고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두였다.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럼 우리 지훈이처럼 복이 가득 찼나 보네. 아이가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부엌 가득 퍼져나갔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척 연기할 필요도 강한 척 버틸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만두를 빚는 할머니, 내 손주를 사랑하는 김순자일 뿐이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나는 생각한다. 만약 그날 서재에서 그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만약 최 변호사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나는 지금쯤 어디선가 차갑고 낯선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것이다. 지훈이는 탐욕에 물든 어른들 손에서 자라났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가장 약한 존재가 되는 용기를. 그리고 그 용기가 나를, 지훈이를 지켜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둠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길고 긴 연극이 끝났다. 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를, 평온했던 일상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가장 소중한 단 하나를 지켜냈다. 내 손주, 내 아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 할머니, 만두 다 빚었어요. 지훈이가 신나서 소리쳤다. 나는 아이의 밀가루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웃었다. 그래, 이제 쪄서 먹자. 우리 지훈이가 만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만두. 탐욕과 배신이 휩쓸고 간 자리에 결국 사랑만이 남았다. 서툴지만 따뜻한 만두, 까르르 웃는 손주의 웃음소리, 저녁 노을이 물드는 부엌. 이것이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이면 충분했다. 내 이름은 김순자, 68배 할머니. 나는 내 손주를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할머니다. 앞으로도 나는 이 아이 곁을 지킬 것이다. 이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될 때까지 내게 남은 모든 날들을 이 아이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다.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부엌에는 따뜻한 불빛만이 남았다. 우리는 함께 만두를 먹으며 웃었다. 사랑만이 남은 이 집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